네, 최근에 넷플릭스에 등장한 영화 거대한 해킹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가 꼭 한번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2016년 이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다루는데요.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데이터 정보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합해서 그것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캠페인에 활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이 이름이 좀 기니까 앞으로는 그냥 CA라고 할게요. 이 인터넷 플랫폼은 우리의 교류 내역, 카드 결제,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좋아요 기록 등 모든 것을 수집합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해주고,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치죠. 우리가 뭘 좀 좋아하고 뭘 경계하는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려는 거죠. 네, 데이비드 캐럴은 데이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발견합니다. 바로 2016년 트럼프 선거운동의 디지털 무기였던 프로젝트 알라모인데요. 네, 당시에 트럼프 캠프는 하루에 100만 달러를 페이스북 광고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게 바로 CA인데요. 선거운동 당시 CA는 타겟이 되는 유권자의 데이터를 쥔 두뇌였다고 할 수 있죠. 이 CA를 파헤치던 사람들은 타겟 광고를 띄우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CA가 모든 유권자들에 대해서 5,000개씩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미국 유권자 데이터가 영국에 위치한 CA의 본사 SCL에 의해서 가공됐다라는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데이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왜 기본권인지 증명하는 게 이 소송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면은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 트럼프, CA로 흩어져 있던 이 점들을 잇고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거죠. CA는 정치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선거운동 컨설팅을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후보로 선출되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 데이터를 다 들고 가서 트럼프 팀에 들어가죠. 그런데 수천만 미국인의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이 CA 손에 들어간 걸까요? 이 페이스북을 통한 설문조사가 바로 그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당 4, 5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얻어낸 이 CA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의 성격을 분류하고 행동 양식을 예측을 합니다. 행동 양식은 투표로 연결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대량으로 유포하는 게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알다시피 트럼프의 역전승이죠. 네, 이제 카메라는 영국 런던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이 브렉시트는 영국을 혼돈에 빠뜨렸죠. 영국의 유력 언론 이 가디언의 기자 캐럴 캐드월러드는 브렉시트 캠페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이 사건에 엄청 매달려서 조사를 하고 결국 CA와 브렉시트 사이의 연결망을 그려내고 20년 동안 브렉시트를 주장해왔던 이 나이젤 페라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페라지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친구처럼 지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이 스티브 배넌과 친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배넌은 이 CA의 부사장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 후에는 백악관의 실세였습니다. 배넌은 원래 극우 언론 브라이트바트의 편집장이었는데요. 평소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먼저 부숴야 돼. 부숴야만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에 맞게 설계되니까. 근데 배너는 선거라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유권자 데이터를 긁어모을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코강 교수를 찾아가죠. 이 코강 교수는 원클릭 성격 테스트 페이스북 앱을 만들어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유행했었던 방식의 앱이죠. 우리가 성격 테스트나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이런 거를 하는 건데요.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이걸 가지고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A는 유권자들의 심리학적 프로파일을 구축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수집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동의도 없이 국가 전체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캐럴은 CA에 근무했던 모든 이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토퍼 와일리를 만나죠. 와일리는 CA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CA는 단순한 데이터 알고리즘 회사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파간다 기계에 가까웠죠. CA가 운용했던 알고리즘은 AI를 활용해서 페이스북에서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들은 페이스북으로 대규모 인구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뭐에 반응하나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목표는 뻔하죠. 누굴 찍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마음을 정하는 이 보통 사람들한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지였던 트럼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였죠. 잇따른 폭로들이 언론에 쏟아집니다. 데이비드는 CA가 수집한 데이터를 돌려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하죠. 어디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누구와 어떻게 가공했는지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페이스북 주가는 크게 하락합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200억 달러가 날아가죠. 영국 정보위원회는 CA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죠. 청문회도 게시됩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2년 전부터 이미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 이용자들한테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부 고발자 브리트니 카이저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이 오바마 캠프 페이스북 팀에서 일을 시작했던 분이죠.
이후에 인권과 국제관계에 관한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인권운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 브리트니 카이저는 그 즈음에 이제 알렉산더 닉스를 만납니다. 이 닉스는 이후에 CIA의 CEO가 되는 분이죠. 카이저는 닉스를 따라서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서 보수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창립되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CIA에게 있어서 페이스북은 여론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었죠. 이용자의 컨텐츠 참여율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CIA는 페이스북에다가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요. 대부분 아직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않은 설득 가능자로 분류한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특히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같은 미국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들을 선거구로 이렇게 세분을 하고 선거구마다 22,000명의 설득 가능자를 산출을 했죠. 그럼 이제 트럼프 캠프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개인별 맞춤 컨텐츠를 만들고 이 설득 가능자로 분류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창작물이 인터넷에 뿌려지죠. 네, 영화 속에서 카이저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에 들어가서 조작하는 게 꽤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하는데요.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던 그는 이 페이스북의 악용을 막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언론의 비판이 뒤따르죠. 이 페이스북이 21억 명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라거나 이 첨단 기술 대기업들이 진짜 권력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크립토크라시로 진화했다는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던 중 카이저는 CA 데이터의 출처 리스트를 찾아내죠. 3천만 명의 페이스북 유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시점 역시도 이 CA가 페이스북 측에 데이터를 지웠다고 말했던 그 이후였습니다. CA의 변명이 거짓말이란 게 밝혀진 거죠. CA는 데이터를 악용해서 대중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가장 극명했던 사례가 바로 카리브해 끝자락에 있는 이 트리나드 토바고에서의 두소 캠페인이었죠. 이 캠페인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냉소를 증가시켜서 20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걸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뭐 아니면은 수상 저택 앞에 낙서를 하는 등 다양한 기획을 하죠. 이 나라에는 이제 흑인과 인도계가 많은데요. 이 투표날이 되자 흑인 젊은 층은 투표를 하지 않게 됐고 인도계 젊은 층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CA에게 수주를 주었던 이 인도계 정당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예상이 적중한 거죠. 정말 X들입니다. 이 정치적 냉소를 끌어올려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식의 개입은 트리나드 토바고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케냐, 가나에서 이루어집니다.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죠. 극우 정당인 영국 독립당에게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공했고요. 이처럼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영국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타깃 도구를 수출 규제 품목으로 삼고 있었고 그렇게 보면은 CA의 방법론 역시 무기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CA의 본사 SCL은 민간 군사업체였다고 합니다. 영국군이나 미국군, 나토군, 심지어 CIA와 미국 국방부와도 일을 했었고 심리전을 담당했었다고 하죠. 심리전은 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통해서 전투 없이 전쟁을 벌이는 건데요. 이 SCL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동유럽에서 이런 심리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SCL은 세계를 움직이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부의 신기술을 융합시켜서 투표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속임수를 쓴 거죠. 처음에는 작은 나라, 그 다음에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진출을 하죠. 다행히도 이 알렉산더 닉스의 부정적인 행위들이 드러나는데요. 닉스는 직무정지를 당하고 CA도 폐업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었죠. 조사 과정에서 닉스는 적법하게 얻은 페이스북 데이터를 업무 제한차 리브닷 이후에 보내기만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 리브닷 이유가 뭐냐면은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캠페인 조직이에요. 페이스북 이분들도 좀 무책임한데요. 가디언이 CA 보도를 내려고 하니까 페이스북 측은 기사를 내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은 50억 달러의 벌금을 냈는데요. 우리 돈으로 6조 원입니다. 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CA 같은 기업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죠. 영화 속에서 카이저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CA가 썼던 기술은 무기이기 때문에 정부 허가 없이 사용하는 건 위법이라고도 주장하죠.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가 허가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사용한다면 합당한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인터넷 플랫폼은 대중의 관심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을 착취할 데이터를 모으고 21억 명의 현실을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파간다의 속임수를 잘 살펴야 합니다. 대중들이 어떻게 타깃이 되는지, 이 IT 골리앗들은 어떤 방해 행각을 하는지 감시해야 됩니다. 세계에는 권위주의와 극우 정권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고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기제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SNS는 증오와 공포의 정치를 활용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플랫폼은 무기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인데요.
한국 사회도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죠.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사유재산 개념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킬 건지, 자본과 권력이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 건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 거대한 해킹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넷플릭스 영화 이 거대한 해킹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